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현장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유력 대권 주자 중 한 명이었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윤정 기자, 오 시장은 어떤 이유로 불출마 선언을 한 건가요? 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백기종군하겠다며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당초 오 시장은 내일 대선 출정식을 할 예정이었는데 하루 전날 불출마로 전격 선회한 겁니다. 오 시장은 국민의힘 누구도 윤석열 정부 실패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저부터 반성하고 참회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 후보들을 향해 다시 성장과 약자와의 동행을 대선 핵심 어젠다로 내걸어달라며 자신의 비전과 함께 해줄 후보를 돕겠다고 했습니다. 오 시장의 결단에 다른 주자들도 크게 호응했습니다. 김문수 전 장관은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오 시장의 소명의식에 적극 동의한다고 했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서울 시민 우려에 대한 답이고 우리 당에 대한 충정이라고 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오 시장 목까지 더 열심히 뛰어 소중한 가치들이 실현되게 하겠다고 했고, 안철수 의원은 다시 일어서기 위한 희생이자 깊은 울림이라며 결단에 마음이 숙연해진다고 했습니다. 네, 장윤정 기자, 지금 민주당은 대선 경선룰 관련해서 진통이 계속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정이 났습니까? 민주당은 오후 2시부터 대선 특별당규 준비위 4차 회의를 열어 경선 규칙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당초 지난 19대와 20대 대선 경선 당시 실시했던 국민 선거인단 제도를 그대로 도입하는 안이 유력했지만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역선택 우려 등 반발이 이어지면서 선거인단 대신 당원 50%와 국민 여론조사 50%를 적용하는 방식에 무게를 둔 걸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오전 당원 토론회에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고 오후 4시 의원총회에서 보고와 논의를 진행하는데요. 김동연 경제기지사와 김두관 전 의원 등 비명계 주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일주일 만인 어제 한남동 관저를 떠나 사저로 복귀했습니다. 참모와 대통령실 직원 수백 명이 윤 전 대통령을 직접 배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관저 앞을 찾은 지지자들에게 직접 인사하기도 했는데 나라와 국민을 위한 새로운 길을 찾겠다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이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후 5시 9분 한남동 관저를 떠나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차량이 하얀색 정문 앞에 멈춰섭니다. 남색 정장에 넥타이를 매지하는 모습의 윤 전 대통령이 차에서 내려 걸어 내려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관저 앞에 모인 대학생들과 일일이 포옹했고 눈물을 흘리는 지지자들도 있었습니다. 다시 한국을 위대하게라고 적힌 빨간 모자를 한 지지자가 전달하자 직접 써보기도 했습니다. (5분) 만에 차량에 다시 탄 윤 전 대통령은 차창을 내려 손을 흔들며 인사했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이곳 관저 앞에선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았고 변호인단을 통해 배포한 입장문에서 감사와 소회를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국익과 안보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간다며 이제 국민 한 사람으로 돌아가 나라와 국민을 위한 새로운 길을 찾겠다고 했습니다. 퇴거 직전 관저엔 대통령실 직원 200여 명이 모여 배웅했는데 윤 전 대통령은 임기를 끝내지 못해 아쉽다며 취임 이후 국가 발전과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사회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했다면서 비상조치 이후 미래 세대가 엄중한 상황을 깨닫고 자유와 주권 가치의 소중함을 인식해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다음 주 월요일 내란 혐의 첫 정식 재판에 출석해야 합니다. 법원은 일부 출입문을 폐쇄하는 등 벌써부터 비상입니다. 경호와 안전을 위해 법원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원할 경우 지하 주차장을 통해 출석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송무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 법무부 호송 차량이 경호 차량과 함께 구속 취소 신문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섭니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3월 8일 석방됐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윤 전 대통령의 첫 내란 혐의 재판이 열립니다.
당일 법원 주변에서는 수천 명이 참석하는 10여 건의 집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법원은 경호와 안전을 고려해 필수 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 통행을 금지했습니다. 재판 당일까지 일부 출입구도 폐쇄합니다. 사 정문 및 국문의 보행로와 차량 통행로를 금요일 20시부터 4월 14일 월요일 24시까지 모두 틀어나오니 법원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요청할 경우 지하 주차장을 통해 비공개 출입하는 걸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청사 방호 차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지하가 아닌 지상으로 들어올 경우 이곳 회전문을 통해 법정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 상태로 형사재판을 받아서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선고가 내려진 대법정에서 열립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네, 리포트에서 보신 정치권 쟁점들 짚어볼 시간입니다. 송국권 정치평론가,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급박하게 돌아가는 조기 대선 전국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조금 전 오전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내용 들어보시죠. 저는 이번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서 백의종군으로 마중물 역할을 하겠습니다. 정치인에게 추진력은 물론 중요한 덕목이지만 멈춰야 할 때는 멈추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국민 여러분, 대통령직에 도전하지 않는다고 해서 저의 역할이 사라진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저의 비전과 함께해 주시는 후보는 마음을 다하여 도와서 정권 재창출에 매진하겠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백의 종군으로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 대선 불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오 시장이 내일 출마 선언을 예고한 상태였었는데 이렇게 급작스럽게 입장을 바꾼 이유가 뭐라고 보시는지요? 일단 뭐 다양한 해석이 나오지만은 또 특히 뭐 그 경선 구도가 좀 바뀌었다, 한덕수 대행이 출마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서 그것에 예. 영향을 받은 것 아닌가라는 분석도 나오지만은 예. 제가 볼 때는 그 어떤 그 경선 구도의 문제라기보다는 본인 개인의 인식과 어떤 환경의 문제가 더 가깝다고 봅니다. 예. 일단 그 지금 불출마 선언에서 밝혔다시피 본인이 누군가는 책임져야 되는 상황, 이 상황을 깊이 인식을 하느라고 며칠 밤을 새웠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 됐을 것이고 또 그것도 뭐 중요한 원인이 됐겠죠. 본인의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런데 또 한편으로 해석을 해보면은 최근에 소위 명태균 씨 사건과 관련해서 오세훈 시장이 공간이 압수수색을 당했어요. 예. 네. 그리고 또 그 소환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명태균 씨가 지금 보석으로 또 석방이 된 이런 상황. 그렇습니다. 그리고 악재가 몇 가지 겹쳤습니다. 최근에 그 강남 지역에 서울 강남 지역에 토지거래 특별 허가 구역을 해제를 했다가 다시 집값이 오르니까는 다시 묶는 이런 정책적으로도 좀 실책을 한 네. 그런 네.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마 종합적으로 그 검토를 해서 불출마를 선언을 한 것 같은데 처음에 오세훈 시장은 2027년 대선을 겨냥을 해서 네. 정부 라인도 보강을 하고 자문단들도 또 새로 구성을 하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은 그냥 불출마 말고 2027년을 노리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뭐 토지- 2027년에는 대선이 이제 없죠. 네. 다음 대선을 노리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 토지 허가제 같은 정책적 판단이나 명태균 리스크 같은 게 겹쳐서 판단을 했다 이렇게 네. 보시는 것 같고 저는 좀 눈에 띄었던 부분이 이 오세훈 시장의 발언 중에 한덕수 대행이 결단의 의지로 임해줄 것을 기대한다는 내용이었는데 그 발언도 한번 들어보시죠.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 하는 분은 본인의 의지, 결단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나라의 미래를 이런 방향으로 책임지겠습니다라고 하는 입장을 스스로 밝히고 국민 여러분들의 선택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가짐이 가장 필수적인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대행님의 출마를 촉구하는 그런 당내 분위기에 대해서 총리께서 이런 스스로의 결단의 의지로 임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권을 중심으로 한덕수 차출론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건 지금 대행의 대선
그 출마 촉구를 요청하는 발언이라고 봐야 될까요? 전 그렇게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오늘 내일 중에 뭐 국민의힘 의원 수십 명이 모여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한 좀 부정적 이야기를 하신 거라고 봐요. 오히려 대통령 선거에 나가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의 의지로 내가 대통령 선거에 뭐가 하겠다는 비전을 갖고 나와야 되는 것이지 누군가의 요청에 의해서 누군가의 이끌림에 의해서 나와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나오고 싶으시다면 본인이 결단해서 의지를 보여달라라는 저는 오히려 그렇게 메시지를 읽혔거든요. 예. 그리고 오히려 한덕수 권한대행을 지금 나와달라는 메시지를 오세훈 시장이 하기에는 부적절한 상황이죠.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 후보 오세훈 시장은 이제 후보직 나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만 뭐 열 몇 명이 넘는 후보들이 뭐 출마 의사를 밝힌 상황 속에서 그렇게 국민의힘 후보들도 많은데 굳이 출마 의사를 밝히지 않았던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나와달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나머지 후보군의 경쟁력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자백하는 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오세훈 시장이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한 거로 보지는 않습니다. 예, 오 시장은 비전을 함께하는 분은 돕겠다고 했는데 만약에 특정 후보 지지에 나선다면 어떤 후보를 지지할 거라고 보시는지요? 일단은 어떤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데 한계가 있죠. 왜냐하면 서울시장이기 때문에 공무원이어서 선거 중립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는 하지는 못하겠지만은 어떤 뭐 간접적으로는 뭐 도울 방법이 있겠죠. 어떤 뭐 인원을 배치하는 문제나 이런 데서 또 서울시에 있는 사람들이 나가서 뭐 참여를 한다든가 이런 가령 다른 쪽으로 돕는 방법이 있는데 만약 그렇게 되면은 어느 쪽을 좀 손을 들어줄까? 아무래도 좀 성향이 비슷하다고 보면은 국민의힘 경선 주자들 중에서 뭐 한동훈 전 대표나 아니면은 유승민 전 의원과 좀 어떤 뭐 지금까지 걸어온 길 같은 것이 조금 비슷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 그쪽이거나 아니면 이준석 의원 등 과거에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을 출마를 했을 때 이준석 의원이 그래서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메시지 팀장 같은 걸 했기 때문에 아마 그쪽도 뭐 염두에 두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는 현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선거에 직접적으로 어떤 걸 참여를 할 가능성은 좀 낮다고 봅니다. 오세훈 시장은 또 입장문에서 대통령의 탄핵에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우리 당 누구도 윤석열 정부 실패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이 국민의힘 경선 구도에서 나름의 쇄신이 부족하다라는 비판을 받았던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을 직격한 의미라고 봐야 될까요? 뭐 그런 중의적 의미인 것 같아요. 그렇게 좀 비판을 하는 것도 있지만 본인이 지금 후보직을 그만두는 이유에 대해서 뭔가 뚜렷한 명분이 안 보이는 상황이잖아요. 아까 송국권 평론가님께서 다양한 이유들을 분석을 해주셨지만 국민들이 느낄 때는 왜 나오지 않는 거지? 나오겠다고 하지 않았었나? 이런 상황에서 오세훈 시장은 공식적인 명분으로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그 책임을 내가 지겠다는 차원에서 그 말씀을 하신 걸로 보이고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 후보군이 탄핵을 반대했던 분들, 찬성했던 분들로 좀 그룹이 나뉘어져 있는데 오세훈 시장님 같은 경우는 좀 모호한 스탠스를 취해왔었거든요. 그리고 좀 온건한 성향의 중도 정치인으로 분류가 되어 왔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의 이런 멘트 아니면 오세훈 시장 이런 후보직 사퇴는 아무래도 탄핵을 반대했던 분들보다는 다른 쪽 그룹의 지지로 이어지지 않을까 좀 그렇게 봅니다. 지금 오세훈 시장이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국민의힘 대선 출마한 주자들이 SNS에 반응을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좀 살펴보면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제조 산하의 꿈을 이루어서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 뭐 나라를 다시 만들겠다라는 사자성어죠. 그리고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대선 승리와 당의 재건을 위해서 계속 큰 역할을 해주시기 바란다라고 얘기를 했고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도 관련해서 반응을 냈는데 이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의 향후 행보는 좀 어떻게 살펴보십니까? 오세훈 전 시장이 출마를 하지 않은 것이 좀 경쟁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뭐 유불리가 주자별로 조금씩 다르게 작용을 할 겁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금까지 취해왔던 스탠스가 있기 때문에 가령 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이나 아니면 탄핵에 대해서 그 입장을 결을 같이 하는 그런 후보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후보들이 있는 반면에 그것과는 완전히 전혀 결이 달랐던 가령 김문수 전 장관이나 이 후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오세훈 시장이 불출마를 함으로 해서 그 지지세가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서로 이제 계산법이 다르겠죠.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4강이 먼저 정해지지 않습니까? 100% 국민 여론조사로 인해서. 그러면은 오세훈 시장이 100% 국민 여론조사면은 4강에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일단 높다고 판단이 됐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오세훈 시장이 빠짐으로 해서 한 5위 정도 하던 후보가 4강에 들어갈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의 이번 불출마 선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거기에서 좀 오세훈 시장 지지세 좀 가져갈 수 있는 이쪽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서 4강 진입을 노리는 그런 구도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망론의 불씨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에서도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경쟁력 있는 후보가 우리 당의 경선에 많이 참여를 하는 것은 컨벤션 효과도 높이고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갖게 돼서 뭐 나쁘진 않다. 한덕수 총리를 또 온다? 그럼 또 용병론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신들은 후보를 낼 그런 능력이 없는 정당이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들으신 것처럼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컨벤션 효과가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용병론 얘기가 나오면서 능력 없는 정당 이미지가 굳어질 수 있다는 건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김재섭 의원이 지금 현실 파악을 잘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맞습니다. 저번에도 사실 그 국민의힘에서 활동하지 않았던 윤석열 후보를 영입해서 선거를 치렀었고 이번에도 뭐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무총리를 하긴 했습니다만 정당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과연 이거를 차출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의구심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 보수 정당은 2번 연속 대통령 선거에서 자생적으로 키운 후보를 배출하지 못하느냐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고요. 네. 민주당에서 봤을 때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덕수 권한대행은 지금 파면당한 정부의 행정부의 2인자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반성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 선거에 나오는 것이 온당한가라는 그 의구심을 갖고 계신 저는 국민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물론 그분을 차출해서 선거를 치르는 건 국민의힘의 자유이겠으나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국민의힘의 그 수많은 후보군들은 지금 당내 경선을 통해서 열심히 선거를 치르고 있는데 네. 갑자기 거기서 치러진 후보와 무소속으로서 뭔가 다시 한번 결선을 치른다 이렇게 됐을 때 저는 보수 정당의 그 후보군들이나 지지자들이 마음의 상처, 자존심의 상처가 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반면에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내일 한덕수 대행 출마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거다 이런 관측이 나왔었는데 이걸 또 취소했다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왜 이렇게 한대행 차출론에 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앞으로의 행보 어떻게 예상을 좀 하실까요? 일단 한 10명 정도가 50명 정도가 아마 참여를 할 것이라는 그런 보도가 나왔었는데 결과적으로 취소를 했습니다. 지도부도 물론이고 많은 중진 의원들도 지금은 그 좀 이것이 피해가야 될 때다는 의견을 제시한 걸로 아는데 왜 그러냐면은 한 50명 정도가 한덕수 대행이 들어와서 그 경선 참여를 해야 된다고 촉구를 했는데 만약에 안 들어왔을 경우에는 남아있는 사람들이 경선을 하게 되면은 마치 이 마이너리그처럼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차라리 지금은 또 한덕수 대행이 지금 할 일이 많습니다. 아직은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한 지 얼마 되지도 않고 관세 정책 이런 것들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이 공직자 사퇴 시한까지는 그 대행으로서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무소속 출마 같은 것을 해서 그러니까 투트랙으로 가는 방안을 지금 많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도 한덕수 대행이 당장 들어오기보다는 일단 그 경선은 경선대로 치르고 한덕수 대행은 절정한 시점에 무소속 출마를 선언해서 가다가 단일화를 하는 과거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때처럼 그러니까 네. 단일화를 하면 또 시너지 효과, 극적인 컨벤션 효과도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많이 거론되는 것은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도 처음에는 경선 참여론이 많았지만 지금 경선 참여론보다는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그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되는 사람과 단일화를 하는 그쪽 방향으로 많이 시간이 너무 촉박하기 네. 때문에 그쪽으로 좀 가닥이 잡히는 느낌입니다. 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현실적인 고려를 해봐야 될 텐데 당 내부에서는 뭐 탄핵 정국을 수습한다던가 아니면 통상 전문가로서의 모습을 보인다던가라는 한 차원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을 상당히 높게 평가하는 것 같거든요. 만약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한덕수 대행이 대선 주자가 돼서 다른 후보들의 지지를 받고 연대한다면 파급력은 좀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십니까? 일단 한덕수 대행은 그 어떻게 보면 정치색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죠. 네. 그 김대중 정부에서 경제수석을 했고 그다음에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총리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색이 강하지 않고 또 고향이 호남이에요. 전주 호남이기 때문에 일단 그 국민의힘에서 취약한 부분, 국민의힘 그 다른 주자들이 가지고 있는 취약한 부분을 보충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되니까 기존의 지지층 외에 지금 외연 확장이 가장 뭐 중요한 문제라고 대선에서 다들 이야기를 하는데 외연 확장 부분에서는 한덕수 대행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죠. 네. 그렇지만 다만 이 기존의 그 국민의힘 지지층 사이에서 한덕수라는 카드가 과연 그 보수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카드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고민이 있을 겁니다. 예. 네, 다른 잠룡들 움직임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상당히 움직임이 분주한데 12시에는 대권 도전을 선언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요. 한 대학교 앞에서 햄버거 회동을 가졌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직접 보시죠. 사드리지는 못하지만 맛있게 드세요. 아닙니다. 좀 먹다 이제 카메라 빼고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치즈 스틱, 치즈를 좋아해요.
이거 두 개다. 하나 누구 드실래요? 그럼 제가 감사히 하나 먹겠습니다. 대학생들 그 무슨 바우처를 헬스장 가는 것까지 해드리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진짜. 다양하게 쓸 수 있도록. 지방에서 온 친구들은 주거비가 괜찮으세요? 50선에 월에 76만 원. 76까지 올라갔어요. 너무 비싸다. 76만 원이면. 학교 안에 안 되고 70만 원 거든 너무 비싸다. 네, 지금 보신 저 장소가 중앙대야 패스트푸드점이거든요. 이 청년 문제 중심으로 대화를 했는데 이게 나경원 의원과 김문수 전 장관의 연대의 힘을 싣는 거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런 해석이 나오는 게 아무래도 두 분이 그 지금의 후보들이 두 부류로 나눠져 있는데 탄핵에 반대에 좀 앞장섰던 분들이기 때문에 지지층이 겹치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좀 앞서는 사람으로 단일화나 이런 연대를 하지 않겠느냐라는 해석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두 분이 아무리 연대를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시너지는 나올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나경원 의원께서 출마 선언하신 내용들을 보면은 사실상 윤석열 정부 시즌2를 하겠다는 전 내용으로 읽혀졌거든요. 뭐 반국가 세력이 다시 언급되고 뭐 체제 전쟁이다. 뭐 이런 얘기가 언급된 걸로 봤을 때 지난 2년 반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왔던 그 정치 행보와 똑같은 거의 메시지를 보여왔기 때문에 이런 저는 보수 지지층에서는 윤석열 정부와 똑같은 궤를 같이 하는 물론 탄핵에 반대했던 분들은 일부 있었으나 똑같은 궤를 같이 하는 정부를 기대한다기보다는 좀 새로운 보수의 가치를 제시할 수 있는 분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두 분이 연대를 한다고 해서 그런 시너지가 나올 거라고는 예측하지는 못하겠습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저 복귀도 좀 짚어볼 텐데 어제 윤 전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에서 사저로 돌아갔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지지자들 향해서 손을 들고 흔들고 서초동 사저의 환영 인파를 향해서는 다 이기고 돌아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상당히 심경이 복잡했을 텐데 보이는 모습만으로는 뭔가 이제 상념을 떨쳐낸 것처럼 상당히 밝은 모습이었습니다. 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은 뭐 겉으로 보이는 모습하고 속마음은 좀 다를 수가 있죠. 그 한남동 관저에 갔다 온 사람들 이야기도 저도 몇 가지 들어보면은 상당히 신경이 복잡하고 정말 뭐 그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탄핵이 기각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인용되는 순간에 뭐 둔기를 맞은 것 같아. 둔기로 얻어맞은 것 같아. 이런 뭐 표현까지도 나올 정도로 상당히 이제 충격은 크지만은 그래도 뭐 전직 대통령으로서 본인의 사저로 옮기는 과정에서 국민에게 인사를 하는 그런 모습인데 이기고 돌아왔다 이 발언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기고 돌아왔다는 발언을 아마 이 사법적으로는 졌죠. 사법적으로는 졌지만은 정치적으로 어떤 뭐 성과가 있었다, 의미가 있었다. 본인이 그 계엄령을 선포한 이유를 설명을 한 것은 어쨌든 그 민주당의 이 국정마비, 그 예산 폭거 이런 것 때문이었는데 그것들이 탄핵 과정에서 좀 드러났다, 확인이 됐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이기고 돌아왔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지 그것을 무슨 뭐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윤 전 대통령을 향해서 자숙하고 참회하고 법의 심판을 기다리라라고 비판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누가 뭘 이겼다는 건지 알 수 없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좋아했든 안 좋아했든 뭐 그런 것도 상관없이 사실상 그래도 주권자들이 선택한 대통령이 파면당했다는 것,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게 됐다는 것은 그 대통령을 선택했던 전 국민들에게는 사실상 패배한 거나 다름없는 기분이 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그 파면을 당하고 그 관저로 나오면서 그 거처로 이동하면서 한 소리가 이기고 돌아왔다는 메시지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는 아주 낙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뭐 새로운 정치의 길을 찾겠다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셨는데 새로운 길을 찾을 것이 아니라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주어진 거는 이런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루빨리 전 국민들 지금 메시지를 보면은 본인을 지지했던 특정 세대, 특정 진영에 대해서만 감사하다, 뭐 죄송했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거든요. 전 국민을 향한 본인의 잘못에 대한 인정과 사과의 메시지를 하루빨리 내는 게 가장 영순위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나라와 국민을 위한 새로운 길을 찾겠다. 이게 본격적인 사저 정치를 예고한 거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 부분도 특히 원론적인 입장이지. 가령 예를 들어서 처음에 구속 취소가 돼서 관저로 돌아갔을 때 관저 정치를 할 거라고 야당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탄핵 국면에서 정치적 메시지를 낼 거라고 했는데 그 심리 과정에서 전혀 정치적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다른 메시지는 좀 몇 가지 한 3번 정도 나왔지만은. 그리고 지금 다시 사저 정치를 한다고 하면은 사저 정치는 어떤 그 수요가 있어야 돼요. 누군가 윤심을 원해야 됩니다. 윤심을 원해야지 윤심이 뭐 작동을 하든지 할 텐데 지금 경선 주자들도 그 일부를 빼고는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에 이제 경선 과정에서 어떤 그 참여를 개입을 하는 그런 것은 하지 않을 거라는 그 입장을 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경선에서는 어떤 윤석열 대통령 입장이 나오지는 않을 걸로 저는 봅니다. 다만 이제 후보가 확정돼서 본선에 가면은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옥중 메시지를 내면서 그 보수 진영이 단합을 강조를 했던 그 정도 메시지는 나올지 어떤 구체적인 정치적 메시지는 또 나오기 어렵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형사재판도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사저 정치, 관저 정치는 이건 정치권의 용어라고 봅니다. 저희가 그 나경원 의원 출마 당시를 살펴보면 그 윤 전 대통령의 권유를 받아서 출마한 거 아니냐 이런 질문에 좀 말을 아낀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과연 이 윤심이 지지하는 대선 후보가 있을지도 궁금하고 이번 대선 국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느 정도의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좀 주시죠. 나경원 의원뿐이 아니고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찾아갔습니다. 근데 이철우 경북도지사에게도 뭐 대통령이 되면은 뭐 그 충성심을 우선으로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꼭 잘 되길 바란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덕담입니다. 나경원 의원에게도 했던 것도 덕담이고 또 다른 의원들은 또 전화로 김문수 전 장관도 전화로 이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서 잘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것을 뭐 한 사람에게 한 것도 아니고 해서 그걸 윤심이 실린 후보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전혀 맞지 않다고 보고 앞으로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선 국면에서 최소한 경선 국면에서는 어느 후보 쪽에 힘을 실어주는 일은 있지도 않을 것이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경선 구도를 흔들 수 있는 그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예, 지금부터는 민주당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국회 회견장에서 집권 총사진을 공개한 이재명 전 대표, 이 성장의 가치를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경제 아젠다를 선점을 해서 중도층 민심을 선점하겠다 이런 의도로 읽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맞습니다. 원래 대선은 중도층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의 싸움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의 이재명 후보의 이런 메시지가 지금 보수 진영에 나오는 메시지와 매우 차별화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수 진영에서는 아직도 뭐 체제 전쟁, 뭐 이념 전쟁, 과거에 매몰되어 있는 그런 메시지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 입에서는 계속해서 뭔가 실용주의, 이제 뭐 이념 이런 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가 민생을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이념 따위는 제쳐두고 정말 필요한 것을 찾자. 민주당의 전통적 이념과 좀 다르다 하더라도 이것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고 실용적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택할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것이 중도층에게 상당히 어필이 될 거라고 보고요. 국민의힘의 이런 행보와 대비되기 때문에 더 많은 중도층들이 민주당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 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경제 아젠다를 선점하고 뭐 먹사니즘, 잘사니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중도층 외연 확장에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은 뭐 대선 전국에 들어섰으니까 누구라도 이 중도층을 향해서 이 메시지를 던집니다. 메시지를 던지는데 그 메시지가 과연 진전성이 있는가 이것은 중도층이 판단을 하는 거죠. 지금 이재명 전 대표는 그동안 뭐 탄핵 국면에서도 계속 어떻게 보면은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온탕냉탕을 왔다 갔다 했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실용을 이야기하면서 흑묘 백묘론을 이야기하다가 그 다음에는 또 그렇게 하면 그 지지층이 반발을 하니까는 다시 기존의 그 정강 정책에 따른 그런 정책으로 좀 좌클릭을 다시 했다가 우클릭 했다가 그렇게 하는 상황이 계속 진행이 됐기 때문에 지금 뭐 달라졌다고 이야기하는 쪽도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달라진 척 한다고 이야기하는 쪽도 있어요. 그동안의 이 행태를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과연 앞으로 여러 가지 이 대선 공약들을 내놓을 텐데 그것이 얼마나 진정성이 있고 그것을 행동으로 입법으로 보여주는가. 지금 다수당의 위치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행동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하고는 다릅니다. 바로 어떤 공약을 발표를 하고 그 공약을 입법화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지를 지켜봐야지 정말 달라졌는지를 알 수가 있고 그렇게 안 하면 달라진 척하는 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재명 전 대표는 중도층을 의식하는 것 같으면서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란은 계속되고 있다. 내란 종식은 위대한 성취의 첫걸음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어떻게 해석을 하실까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탄핵 심판을 받고 파면이 되었습니다만 아직 형사 재판이 남아 있습니다. 이 내란죄 혐의와 관련된 형사 재판들이 남아 있는 상황 속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 비상계엄에 참여했던 이런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들에 대한 이런 형사적 판단이 끝까지 나올 때까지 철저하게 지켜보겠다 이런 메시지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수 진영이나 일부 중도층에서는 2017년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다음에 했던 뭐 적폐청산 그런 것 하는 것이냐라는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그때랑은 좀 분위기가 좀 많을 거라고 보고요. 형사적으로 치러지고 있는 재판에 대해서 끝까지 감시하고 내란죄에 대한 처벌을 묻겠다. 이 정도 메시지로 저는 해석해 주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전 대표 대선 도전을 위한 캠프 구성에서 개파색을 걸고 통합형 캠프를 꾸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어떤 인사들이 합류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윤호중 선대본부장이십니다. 제 처갓 동네인 우리 충청의 인물이십니다. 강훈식 총괄본부장입니다.
청와대 대변인 또 국민소통수석을 역임하셨습니다. 박수현 공보단장이십니다.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정무수석 비서관을 역임하셨습니다. 한병도 상황실장입니다. 민주당원이라는 오직 하나의 이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와 비전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캠프 선대위원장 이해창계 윤호중 의원이고요. 총괄 본부장은 개파색이 옅은 강훈식 의원입니다. 비교적 친명색채라든지 개파색을 덜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글쎄요. 일단 그 예선입니다. 예선이기 때문에 본선이 아니고 예선은 어차피 뭐 이재명 대표가 뭐 거의 그 유력시 되잖아요. 그 상황에서 그 경선 캠프에 큰 의미를 두기도 좀 그 무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예선권에 이제 본선 들어가게 되면은 본선에서 선대위원장을 맡든지 아니면 주요 뭐 정책본부장 맡는 사람들은 만약에 정권을 잡으면은 그 정권의 주축이 되는 인물들을 그 본선에서 포진을 시켜요. 그럼 아마 본선에서는 친명계 핵심들이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이것도 예선이기 때문에 일단 비명계를 포진시켜서 어떤 화합 메시지를 보내는 차원이고 또 하나 분석이 나오는 것은 워낙 그 친명계들은 그 최고위원을 비롯해서 당직을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비명계를 쓸 수밖에 없었다. 그런 분석이 나오는데 거기도 저는 동의합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오늘 이 조기 대선 경선 룰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살펴보면 당원 투표 50%에 국민 여론조사 50% 이 안이 가장 이제 무게가 두고 있는 안인데 상당히 장고의 회의도 있었던 걸로 알려져 있어요. 어떤 배경으로 이 안을 정하게 된 걸까요? 그러니까 이춘석 의원이 이걸 발표하면서 어떤 쪽도 좋아하지 않을 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측,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아무래도 지지층 당원들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당원의 비중을 높여야 된다라는 얘기가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비명계 후보들을 중심으로는 이렇게 묶어서는 당원으로만 제한해서는 안 된다. 여론조사를 더 넓혀서 아예 국민선거인단 100%로 가야 된다는 주장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양쪽의 주장이 완전 상립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당에서 그 기존대로 해왔던 그냥 당원 50%, 국민 여론조사 50%이 안을 선택을 한 것이고 그 과정이 아마 오래 걸렸고 양측 모두 이거에 대한 만족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아마도 당에서 정했고 당에서 쭉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좀 따라달라는 그런 메시지로 읽혔습니다. 앞서 비명계에서 우리가 뭐 어대명 들러리냐 이런 반발도 나왔다고 하는데 국민 의사를 반영하는 비중이 더 커야 한다 이렇게 반발을 한 거잖아요. 지금 분위기 어떻습니까? 글쎄요, 저는 이 룰 하나 때문에 뭐 국민 의사가 다 반영되지 못했고 뭐 비명계의 목소리가 다 담기지 못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선거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뭐 토론회를 얼마나 비명계가 원하는 만큼 충분히 할 것인지 일정을 너무 촉박하게 치르다 보면은 비명계 후보들이 말하고자 하는 정책과 비전 이런 메시지들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경선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담아낸다면 지금의 룰에 대해서는 조금 불만이 있으실 수는 있으나 결론이 나왔을 때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결론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지금 뭐 김동연, 김두관 등 대선 출마를 얘기를 했고 비명계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내일 세종시청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한다고 합니다. 왜 세종시청에서 출마 선언을 하는 걸까요? 일단 김경수 전 지사는 친명의 적통으로 불리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때 지방화를 기초로 해서 그 세종시 그 행정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어떤 지방 분권을 상징하는 의미에서 세종시에서 출마 선언을 했는데 과연 어떤 유의미한 그런 그 절차를 진행을 하고 성과를 낼 것인가 그 부분은 비명계 주자들에게 달렸다고 봅니다. 일단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어떤 리스크 같은 것 특히 만약 이 상태에서 대선을 치러서 만에 하나 정권을 잡더라도 집권을 하더라도 헌법 84조에 의한 불소추 특권 이 범위 이 논란이 끊임없이 일어날 텐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할지 그것은 민주당 경선 자체에서 민주당 안에서 그게 문제가 제기를 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황에서 본선으로 가야 되는 그런 역할을 저는 비명계에서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권 쟁점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 현장 붕괴 사고로 고립됐던 20대 작업자가 13시간 만에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나곤 기자, 추가 구조 소식 있습니까? 네, 사고 발생 23시간째인 아직도 연락이 끊긴 50대 실종자의 구조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3시 10분쯤 신안산선 지하철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2명이 고립됐습니다.
그중 사고 이후에도 전화통화가 됐던 20대 작업자는 사고가 난 지 13시간 만인 오늘 새벽 4시 반쯤 구조됐습니다. 구조자는 다행히 의식이 명료한 상태로 큰 외상 없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작업자는 어제 오후부터 위치가 파악됐지만 지하 30m 깊이에서 고립된 데다 토사와 철제 구조물 등에 묻혀 있어 구조에 장시간이 걸렸습니다. 소방당국은 나머지 작업자 한 명도 찾기 위해 구조자가 발견된 지하 터널 주변을 집중적으로 수색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오후부터 강한 비바람이 예보돼 있어 자칫 구조 작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광명시는 어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인근 아파트 주민 2,300여 명에게 대피 명령을 내리고 전기와 가스 공급을 차단했는데요. 전문가들과 안전점검을 진행한 결과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아 오늘 새벽 0시부로 대피 명령을 해제했습니다. 다만 사고 지점 일대와 그 주변 도로는 여전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재 서쪽에서 강한 비구름대가 유입되면서 서울에도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오후에서 밤사이 전국에서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제주 산간 지역에는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까지 제주 산지에 최대 100mm가 넘는 호우가 쏟아지겠고요. 남해안에서는 20에서 60,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서는 10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해안과 제주 산지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오후부터 전국에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불면서 앞으로 강풍특보는 확대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낮겠는데요. 서울 21도, 대전 23도, 대구 22도에 머물겠습니다. 내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이 4도까지 떨어져 쌀쌀해지겠고요. 비는 월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4월 12일 토요일 TV조선 뉴스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